예, 12부터 확인하죠. 자, 빅테크 규제 열흘이는 세계 각국 나왔습니다. 뭐 사실은 이명재 연예인 핑크로 개정되고 정제해서 중국이 제2 문화혁명이다는데 문화혁명은 어디다 갖다 뭐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시진핑의 뜻이죠. 시진핑의 뜻이고 이제 중국이란 데가 이제 변화하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부정적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팽배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강합니다, 중국은요. 예, 굉장히 강한 나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다라는 것이 중국이 훌륭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강합니다. 돈도 많고요, 힘도 세고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그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 비해서 몇 가지 어떤 것들 상품이 이런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도 좀 엉망이 있습니다만 뭐 사실 그렇게는 중국은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규제라 그래서 상원 인앱 결제 금지하고 오픈앱 마켓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하죠. 사유 금지부터 게임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해서 월모 게임 금지 나와 있고요. 텐센트 독점 판권 포기 지시했어요. 그래서 롤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돌리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그래서 엄격 처벌하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강제별화 이유나 이런 데에 비해서 확실히 알았죠. 한국 볼게요. 인해경제 강제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금융상품 정보 제공 행위 시정 요구라고 해서 보험이나 기타 등등 막 갑자기 무슨 선택 한번 눌렀다가 수도 없이 전화 오는 그런 것들을 막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도 이제 중국 이런 데가 일종의 문화 권력을 만들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팬덤을 규제하고 하게 되면서 이제 반한령이라는 거보다는요. 예전에 공한 두려워했다가 이제 반한인데 오징어 게임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넷플릭스 못 보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제일 많이 본대요. 제일 많이 본대요, 진짜로. 이 중국 그쪽 보는 친구들이 한국 배우도 제일 많이 할 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마. 이 헝다 사태인데요. 이제 중국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빅테크 때리뿐만 아니라 이 헝다라는 데가 지금 중국에서 이제 휘청휘청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추석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돼서 주식을 떨어뜨려 할 줄 알았는데 중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담담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거를 부활시키고 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규제안이나 통제안, 이제 안정안, 유지안이 전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폴트력이 놔둘 거다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은행 손실 불가피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해서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 파산이 아니죠. 그래서 헝다 사태에 대해서 중국 금융이 피해 확산되는데 의외로 중국 쪽으로 담담하게 이것을 처리하는 걸 보면은 중국이 내부에 있는 자산이나 이랑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헝다라는 그룹 자체가 이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에도 이제 수도 없이 부동산 열풍이 일어나게 돼서 마구마구 짓게 되고 임대 사업을 했었는데 생각만큼 이 금액이 그렇게 오르지 않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융거래 한도 계좌입니다. 지금 뉴스상으로 봤을 때 10월 달 되게 되면 농협이라든지 국민은행은 이제 닫을 거예요. 셔터 낼 거고요. 몇 개 이제 신한이나 하나 같은 경우도 서서 이제 닫게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도 제한에 대해서 금융원래 한도 규제가 있게 되고 가계 대출할 수 있는 한도안이 이제 내부 규제를 걸게 되면서 당연히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창구 출금 한도 100만 원 잡고요. 제한 사항에 대해서 한도 제한 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출 실행이나 이런 걸 할 때만 일시적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는 게 한도 거래죠. 신용대출 연봉이라도 묶는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2억에서 1억으로 다운 시킨 데도 있고요. 아예 그냥 연봉 자체를 공개를 해서 하게 되는 거 하나은행 같은 데죠. 그런 걸 통해서 제한을 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중은행 대출 예금 추이가 보다시피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대출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를 하자면 당연히 이것을 안 막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5대 금융권이라고 하죠. 5대 금융사에 대한 어떤 대출을 옥죄하기 위해서 제한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지금 늘어나고 있으면 대출의 수에 비해서는 당연히 낮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140조 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 보면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농협까지 우리가 5대 은행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제 국가 중앙은행 입장에서 여수신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 이제 무료별론 청탁금지법에 대한 얘기죠. 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한 거, 친지은 연인이라든지 기업 소속지에 협력업체 아래주는 거,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생이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급공직자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건 가능. 100만 원 이하 가능. 친구진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 그렇지. 직무 관련 없는 이게 증명이 돼야 되고요. 자, 5만 원 이하 유관기관 업무역 전화 간담회 하급자가 직무 관련 상급자에게 주는 거.
선물 불가는 지금 보다시피 민원인이 제공하는 담당 공직자 선생님한테 주거나 이런 것들 절대 아닙니다. 인사평가 감사들 이런 데 저 선생님한테 주는 선물 다 안 되니까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청탁금지법 중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흑색선전이라는 단어 나왔죠. 흑색선전이 뭐냐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데 있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그거 아닌 말고 하게 되면서 덮어버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도 안 되는 괴소문들에 대한 이야기죠. 아이패드로 커닝했다. 예, 밤 10시까지 학교 남는다. 숨겨놓은 사생아가 있더라라. 여론조사 5억 주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기후법 검찰 출두다. 사람의 문제다. 북한 주체다. 청와대 80% 주사파다. 인민군 출신이다라고 하는 흑색 선전들이 예전에 있었던 총선에 대선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고 지금 대선의 흑색 선전은 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없습니다만 예,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제 여기 뭐 흑색 선전 계좌 추적하면 안다. 지금 이 청탁에 대해서 여기서 물어보려는데 문제는 이제 아군 총질이죠. 이게 국민의힘에서 제소된 게 아니라 이제 이낙연 이제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총질하고 있는 게 홍준표나 유승민 씨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에서 계속 이 흑색 선전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정치는 참 이런 걸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만 이러느냐?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공격을 하게 되면서 하는 게 다 있으니까 한국만 꼭 흑색 선전이 있다 전혀 아닙니다. 다른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OCA입니다. 올림픽 카운슬 오브 아시아. 그래서 이 여기서는 IOC 개심제로 지금 OCA에 가입된 나라들 중에 이 북한만 26개국 중에 북한만 이번에 참석을 안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OCA 아시아 올림픽 평의 쪽에서 꼭 나와주길 했는데 북한만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나 기타 때문에 안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코로나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수 파견 안 하는 건 그럴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다른 나라 다 보냈어.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그렇게 힘들거나 약간 최소수혜국에 위치해 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지원이 제가 알기로 이제 몇백억 수준인데 이게 지원을 해줬다라는 게 운동을 계속 하라고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배당금을 주기 수백만 달러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지원해주고 북한에 주게 됐었는데 막상 선수는 안 보내고 돈은 계속 타먹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2022년까지 이거를 괘씸죄로 이제 참가를 못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못 하고요. 또 하나 추가로 베이징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북한에 줘야 될 어떤 주려고 했었던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지. IOC 입장에서는 북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격 정지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거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스타일들이 절대 아니죠. 뭐 이게 미국의 뭐 협작으로 인한 뭐 어떻게 되고 뭐 각기 뭐 서구 열강에 대한 뭐 과도한 욕심으로 국민의 안위를 보지 않는 대충 느낌이 옵니다. 북한의 어투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주는 건 받지만 내가 그렇다고 한다고는 안 했어 이런 게 스타일이고 안 주면 니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화법의 특징인지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죠. 이 바우 청장 IOC 위원장이 지금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소를 걸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자, 전국 매매가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하게 됐고요. 전국 수도권 같은 경우 4, 20%, 지방 22에서 지금 풍선효과돼서 경인 쪽도 이제 막 승장하고 있죠. 예, 계속 지금 오르고 있고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 추이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지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국 아파트가 이 평방미터당 2천만 원 이상 됐다고 그러는데 서울 같은 경우 4천이 넘은 상태죠. 4천 넘었으니까 뭐 30평 같은 경우는 12억. 실제로 그거보다 더 비쌉니다만 지금 그 정도로 된 거죠. HUG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래서 이것을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매매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탈서울로 이루어지게 돼요. 수도권을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집값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경인 지역으로 가죠. 이제 수도권 뭐 경기도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인천 거주자니까 인천에 보면 서구, 청라라든지 연수구, 송도 같은 데는 지금 서울에 못지않을 정도로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HUG 입장에서는 주택
대도시 보증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몰려있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하거나 보증금을 쓰거나 이렇게 될 텐데 지금 굉장히 부동산 정책만큼은 쉽지 않은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경고된 수치들은 지금의 부동산 값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신호를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실하게 한다라기보다는 전부 다 예측 수치를 그냥 꺼내놓을 뿐이고 예측이 맞으면 갑자기 또 쪽집게라고 하게 되면서 떠오르게 되겠죠. 예,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정부 시각에서 이 로힝야족은 불법 이주민이다. 로힝야족 입장에서는 8, 9세기부터 이때부터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8, 9세기면은 언제냐면요. 거의 그 삼국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후삼국 시대의 수준이죠. 그때부터 와서 톡처음이다. 역하행제 이 지역에만 살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인정청소, 궁지 비판 여론하게 되가 여기에서 결국 쿠데타를 일어나고 군부 독재 시작되게 된 거죠. 아웅산수치 무능 무관심권에서 아웅산수치를 실각시켰고요. 소수민족 건보하고 희망 경제도 같이 로힝야족 사회동화 의거 거려. 이쪽에 이제 로힝야족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가 이제는 하나의 미얀마란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제 군부 독재의 시스템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여기에 투쟁하는 사람들로 있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NLD 같은 경우는 전국 민주동맹이고 아웅산 수치 여사에 이어서 받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초모튼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죠. 근데 이 대사의 자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군부 쪽에서는 새로운 이제 대사를 꺼내게 됩니다만 유엔 입장에서 누구에게 권한을 주냐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군부 독재를 이걸 쿠데타에 대해서 주권을 주긴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청모튼한테 이걸 주기에는 NLD를 대표하는 이선원한테 주기에는 또 영토가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게 또 전제가 되기 때문에 양쪽 다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NUG 입장에서 이제 외부에서 우리나라 치면 뭐 상해 임시정부 같은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여기서 이제 계속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미얀마 사태는 정말 지금 오래 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국민독재 어디까지 지속될 건데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예전에 이런 걸 개입을 잘했는데 이제는 개입을 안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여기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당연히 이제 그 어떤 시민들의 입장, 이제 국민들 입장, 이들이 이제 다치지 않도록 잘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원내교섭단체입니다. 이 교섭단체라고 하는데 국고보조금 50%가 교섭단체에 동등하게 분배된다.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20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밑에 있는 군소정당들이 교섭단체를 일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연합을 하기도 하죠. 국회부의장 선출, 사무의장, 상임위원 배분견환, 대표연설도 있고요. 그래서 원내대표라는 호칭을 얻게 되죠. 대표가 화입도 하게 되고 소송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들어가게 되죠. 수십만 원 입법 지원비도 있고요. 국무회의 출석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섭단체에 위치했을 때 비교섭단체 당들 몇 개 있죠. 뭐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뭐 정의당도 그럴 거고요. 열린민주당도 들어갈 거고요. 뭐 시대연합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몇 개 있을 겁니다. 이런 데가 성격상 자기네들끼리 합치기에는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여기 나오네요.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예, 시대전환 이런 데는 자기네들끼리 성격상 이걸 합쳐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 이제 여기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국회의원 주체도 20명을 구성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구성을 하게 돼서 이제 나름대로 논의라고 시작돼야 될 텐데 문제는 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입니다. 민주당 쪽 같은 김의겸 의원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모두 이제 기부하고 다 뱉어냈고요. 저쪽에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가결됐죠. 이 가결돼서 이제 나오게 됐었고 나머지 의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는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게 아유 나쁜 사람들.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된 사람이니까 도찐개찐이긴 합니다만 다 나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국민의힘 자체가 훨씬 더 강하죠. 사람이 더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더 많이 되고 있고 탈당 요구 이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었는데 결국에 이게 인원이 많고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결국 탈당 요구에 서면 나머지는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흐지부지하게 됐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약간 좀 어색하게 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윤희숙 이제 전 의원이 됐죠. 이 사람은 이제 자신과 이제 분리되어 있는 30년 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자신 얼굴명령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습니다만
자주 봤어요. 독립관계로 살고 있었지.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그럼 책임을 지고 나온 거니까 그것은 깔끔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잘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부동산 불법 투기 여인데 의원 1건, 2건, 4건, 6건, 마지막으로 업무상 비밀 이용 1건에 갖고 흑석동 김우경 의원 나와 있고 나머지 이쪽에 쫙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제대로 처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다른 뉴스들 계속 터지면서 자기 내용들 덮어주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성신여대, 인하대 52개 대학. 성신여대, 인하대 항상 나와서 이 2개 대학이 여기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가장 좀 유명하니까라는 것 같습니다. 성공회대, 용인대, 성결대 아니죠. 네, 성공회대, 용인대, 성결대가 아니구나, 없구나. 죄송합니다. 성결대는 이거 수원대, 청신대 들어갔네요. 네, 청신대가 들어갔네요. 이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량평가는 이름에서 나와 있죠. 양과 정성평가, 그 어떤 성격이 아니까 질적인 평가와 양적인 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이제 수치화돼서 되게 되는데 이쪽이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제소를 걸기가 좋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정량에서 기출 수치화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명백한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들거나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 입장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뭐 자기네 학교가 뭐 수시에서 애들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되는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상지대 이런 데는 맨날 걸리죠. 하여튼 지금 내부적으로 이게 정리가 필요하고요. 정상평가 보기는 정의하기 어렵다. 종합적 검토 가능하다. 평가 역량이나 결과 학력 어렵다. 정상평가보다는 정량평가 위주로 많이들 하고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유예기간 줘서 2022년까지 하라고 하게 되는데 대학교 운영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이제 운영하는 측의 잘못이고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평가 중에 이런 정량과 정성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 개념도 있습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하죠. 상대 비교를 통해서 한다. 절대적 기준 둔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미달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결과 활용이 어렵다라는 거는 이 절대적 기준치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넘은 사람이 있고 극도로 넘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둘 간의 영역을 비슷하다 볼 수가 없겠죠. 상대평가라는 거는 이 사람의 수치가 낮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높으면 1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비교가 표현한데 여기 보면 과다한 경쟁,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 이제 그 이전 시간에 봤었던 수능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절대평가, 어떤 거는 상대평가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그 수치 자체를 내가 도달하면 되는 거고 상대평가는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더 잘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재정전 탈락들 대학이에요. 나와 있는 내용 이거 쭉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전문대학 칼리지드라고 유니버시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고 지금 이러한 일반 재정 지원 탈락이라는 게 완전 부실 대학이라는 예미는 아니고요. 일반 재정 지원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다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열대 이동성 저기압들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허리케인에 대해서 나왔고 이게 뉴욕을 강타한 지금 나왔죠. 아이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만 아실 게 아니라 허리케인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남부 쪽으로 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윌리윌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쪽은 이제 섬들이 없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오세아니아 치는 거 이쪽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쪽 북동부하고 이쪽에 치게 되게 되면 이쪽에 섬하고 이게 많이 있는데 윌리윌리 크고요. 우리나라 오는 태풍입니다. 일본 그냥 스쳐가는 경우 때 우리나라 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직방으로 이렇게 치는 경우 베트남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클론입니다. 위쪽에 올라가는 거 지금 사이클론 돼서 남부 쪽 같은 거 인도양 남부는 섬이 없으니까 그런데 위쪽에 인도의 동부를 치거나 아니면 이쪽에 아프리카까지 치는 게 사이클론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름 사이클론, 태풍, 그 다음에 허리케인, 윌리윌리까지 위치에 따라 이 차이해 두는 거에서 다 상식적으로 낼 수도 있고 가끔씩 이제 눈보라라고 하죠. 블리자드라든지 이제 이런 몇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 태풍 정도는 워낙 이게 뉴욕에서 크게 친 거니까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강하게 친 거라 이제 이 9월 달 초에 이제 난리가 났었죠. 뉴욕에서 전체 이제 46개 완전히 이제 지하철까지 다 침수되고 맨하탄 도로도 다 이제 침수가 된 상황이니까 이게 문제는 이제 그쪽이 이제 부자 동네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빈민들이 많은 그런 동네에 치다 보니 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제 자연재해까지도 이렇게 차별하는가라고 싶을 정도로까지 말이 나왔던 사고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물 떨어진 양에서 매럴 리터 나와 있는데 갤런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갤런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 갤런이 41.6976939 1배럴에 대해서 158.4 158.9인데 이 배럴이란 걸 많이 쓰는 게 석유에서 많이 쓰고 158리터예요. 그럼 이게 41 갤런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1배럴이 그런 거니까 두 개 수치에서 나오게 되면 4분의 1 정도죠. 그래서 한 35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여기 갤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허리케인에서 떨어지는 물량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 갤런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물을 뜻하는 이제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쪽에 배럴과 갤런에 대해서 구분하시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 단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데시리터하고 밀리리터 이건 리터와 같이 쓰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익숙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갤런이나 배럴 같은 거 어째서 많이 쓰고 온스 같은 거 이건 미국에서 많이 쓰죠. 예, 그래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SG입니다. E 같은 경우 이제 엔바이러먼털 환경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실가스나 질소, 산업, 왕산화 배출량.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환경과 관련된 ESG 가장 관건이 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돼서 환경의 어떤 기정이나 이런 게 높냐 낮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고 사회 소셜 직원보건이나 안전보장, 여성지원비는데 우리가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했을 때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구분해야 될 텐데 사회적 책임은 사회 전체에 대한 외적인 거, 기업 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자면 기업 내부에 있는 이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소비자까지만 자신들의 이제 중요 소비자까지 챙겨준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것을 윤리적 책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런 스터디를 강조하고요. 지배구조의 변화입니다. 윤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 회선액의 공개 여부하고 부정부패 이사의 사건사로 이렇게 얻게 되는 거. 그래서 이 ESG 구조에 정확하게 맞게 이제 운영되는 기업은 훌륭한 기업이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한국의 기업들도 ESG를 도입하고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뭐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정이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회사들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잘 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권고 이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 사회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이게 잘 안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 신규 채용을 하거나 확산하기가 힘들고요. 이런 쪽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신규 채용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언택트 면접, AI 면접이에요. 구직자들 입장에서 활짝 웃으면 점수 잘 받는다? 혹은 근데 저 점수는 아니다. 화장 정제가 고득점이다. 겉모습 면접 결과에 영향이 없다. 아,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이렇다가 아니지 이게 아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정리하면 활짝 웃을 필요 없고 화장 정장 입을 필요도 없고 고득점 바다에 탈락되지 않는다는데 AI 채용에 지원 적합성 추천할 뿐이다라는데 추천받으면 좋잖아. 머리를 긁점 제스처 취하며 거짓말로 판단에 불이익받는다. 거짓말하는지 판별할 수 없다. AI 면접에 익숙한 사람이 유리하다. 다양한 측면 평가합니다. 익숙하면 더 좋지. 왜 저는 잠깐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마이너스 인에서 지금 나온 거 진실이라고 나왔지만 AI 면접에 크게 걱정할 거 없다는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AI 면접이 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면해서 이제 그쪽에 그 실무자들하고 앞에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편안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깔끔하게 있고 깔끔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것들까지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AI 면접이라도 그냥 면접과는 차이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노멀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점 편향의 오류입니다. 정현식 동양대 교수 이심 실형 나왔는데 학점 편향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3, 4 지금 나와 있죠. 이쪽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인데 이쪽에서 보면은 3개 그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답은.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점 편향 보여준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점 편향 가지고 선생님 몇 명 봤을 거야. 그래도 네가 나쁜 새끼야. 경찰들도 이제 몇몇 이런 사람도 있어요. 조사를 할 때 그냥 네가 범인이야라고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확진 편향은요, 이제 선택적 인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딱 이렇다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사고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 편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설을 확증하려고 한다. 보고픈 것만 보고 듣고픈 것만 듣고 믿고픈 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선택적 인지죠.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요. 원하지 않는 것은 안 듣고요. 원하는 것만 들어요. 저도 확진 편향하는 거 하나 있는데, 예, 부인이 운동하라고 하는데요. 네, 운동을 하면 안 좋다라는 뉴스만 들으면 꼭 이제 스크랩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진 편향이라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고, 확진 편향 중에 하나 보이는 게 어떤 정치권의 특징인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비난하거나 문제점이 나온 뉴스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후보가 아닌 상대편의 후보를 비방하는 이런 것은 확실하게 보기도 하고요. 자신 후보의 잘한 점은, 나쁜 점은 절대 외면해 버리는 거. 아이돌을 좋아해도 이런 형향이 나타나죠. 이러한 오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광효과, 다른 것들 통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없었는데 포르쉐를 끌고 왔네? 후광효과 나타나죠. 관대화 경향, 그냥 어떤 수치에 대해서 그냥 내 새끼들이니까 점수 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심화 경향, 점수를 하나 매긴 다음에 결국 이거 주변에서 급단값을 주지 않게 되는 거. 가혹화 경향, 자신의 자식이나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는 더 이제 가혹하게 되는 효과 나타났고, 최신 효과, 바로 이전에 줬었던 점수를 줬었을 때 하는 건데, 제가 은둔 이유가, 저도 이제 채점을 하잖아요. 시험을 보고 이제 하게 되면은 모의고사 이제 고시를 보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채점을 하게 되는데, 이 채점을 할 때 이런 효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형하고 스테레오타입 굉장히 많아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소속된 거에 따라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 대비 오류는 나랑 비교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니네였으면 이 정도 했겠다라고 해서 컨트라스트 오르고요. 시니어리티, 당연히 이 사람이 연금적으로 더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뛰어나겠지라고 하는 거. 논리적 착오라는 거는 근거 없이 내가 어떤 사고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모너미 볼펜 쓰니까 훨씬 더 잘했을 거야, 이런 것 중에 하나고, 기타 다양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거 의외로 시사에서 잘 내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예시들을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이제 의미 알고 가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찾아보실 때 실제 사례들이 있는 거 찾아보시면서요. 사례가 제시될 경우 이 오류가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스크포스 팀입니다. 팀원 있고 생산부서 전문가, 판매부서 전문가 쭉쭉 해서 이렇게 구성되죠. TF팀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401과 TF죠. 401과 하니까 뭐 40C가 있거든요. 40C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회적 공존의 1인 가구입니다. 이쪽에서 TF팀 만들어갖고 이렇게 된, 이거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만든 TFT 어떤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국가에서 이제 태스크포스 과제 성취에서 일시적으로 전문가들 통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에더크라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원탁 토론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성과 달성이 바로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좀 부여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목적 달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다른 팀에, 자기가 원래 소속되는 팀은 훨씬 더 자율적 권한을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활동이 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동물법 사례예요. 지금 여기서 관건이 된 게 바로 민법상 반려동물의 친양자 얘기죠. 반려동물에 대해서 해외동물법 보게 되면 동물은 인간과 동등하다. 독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 이제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거고요. 애기 낳고 4시간서 필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기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반려견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고, 매일 산책시키지 않으면 338만 원.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코로나 있다든지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산책 안 시키면 벌금이기 때문에 이런 산책을 대신 시켜주는 사람들의 직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형성돼 있죠. 프랑스 유기에 대해서 4천만 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프랑스가요, 진짜 유기를 많이 해요. 진짜 길거리 강아지를 많이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왜냐면 프랑스 낭만적이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만 안 그래요. 나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안 되지. 강아지도 많긴 한데 이래요. 2018년, 2019, 2010년대에서 점점씩 반려동물 양육 인구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러한 반려동물에서 민법상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 확실히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10월 초 법안 제출하게 되면 분명히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법안이 통과됐을 때 보호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이 기르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많아진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범정부 소재 부품 장비 2.0 중요 전략입니다. 2.0 많이 붙죠.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소부장이라고 나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관리품은 338개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기 나온 얘기가 이제 원천 기술이나 우리가 이제 재료나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원천 기술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바뀐 게 이렇게 된 거고요. 소부장 어떤 기업, 강서기업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중개해서 지원하게 되면 길러 보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고요. 첨단 산업 세계 공정합니다. 첨단 산업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점점씩 막 쫓아오고 있죠. 중국 같은 데 앞서 나오고 있고요. 연금제라는 10% 표준 상태에서 올리게 되겠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갖고 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소부장 2.0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믹스리 5조 8천억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쪽 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 팹리스 얘기입니다. 이 팹리스 같은 경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전에 봤었던 막 그 삼성하고 이게 아니라 다른 이름이 보이죠? 대만 지역 팹리스 매출이 2조에 4조. 지금 더블 친 데도 많고요. 3배로 올라간 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설계만 하는 업체들입니다. 생산은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이런 공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웍스, 매그나칩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이제 비중 자체가 커진 것 같지만 좀 약합니다. 이 대만이 이렇게 된 게 대만 안에 있는 이제 기업 자체들이 반도체가 지금 엄청나게 앞서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 랜드스만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페미니스트 업체들의 기술도 받아서 하면 참 좋습니다만 상해 5개 1분기 학계가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고 나 있고 우리나라 너무 압도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 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페미니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고요. 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굳이 설계만 하고 여기 생산하지 않고 기술만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 공장에다 외주를 줘서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프렌치 포린 레전 바로 이 프랑스 외인 부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여기 기니 대통령 억류인데요. 이 기니 대통령 억류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니 대통령, 이 기니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니가요, 맞아 중국하고 이제 같이 연합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이제 광산을 팔고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면서 이제 광산이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여기 뭐냐면 이제 대통령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어요. 재선까지만 가능했는데 헌법 바꿔갖고 3선까지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가게 된 시스템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기니에 대해서 대통령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은 뽑아놨지만 거기에 반기에 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외인부대 출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앞서게 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원활하게 자원을 수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에러가 생기게 되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됐죠. 호자의 관계라든지 미국과 관계 변동도 주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23위였고요. 민주노총 스토리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